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파면 열흘 만입니다. 조으론 변호사와 함께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이거는 그 피고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예. 형사소송법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서 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2회 정도 열렸었는데요. 1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회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출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첫 재판이고 공판 네.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출석하는 모습이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법원이 이를 다 불허하면서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보통 이제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재판을 보면 이제 법원으로 이제 출석하러 들어가는 그렇죠. 그 모습도 예. 보여지고 또 재판정에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비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호처 측에서 예. 그 법원에다가 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지난 우리가 예. 탄핵 그런 심판 그리고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사 방어 차원에서 무리한 이제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다만 또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랬던 전례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일단 형사재판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요. 이번 형사재판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볼 예. 수가 있을 건데요. 그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만약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돼서 공소까지 제기가 된 것이라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예, 예, 예. 이제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예. 피고인 측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쟁점으로 보이고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 정확하게 어떻게 적시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이제 공수처 관련법에는 예.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죄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란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상의 그런 남겨져 있는 부분으로 이제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그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예.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12.3 계엄 선포가 이제 과연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위헌 위법을 더 나아가서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보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 사령부 특전 대대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도 나왔던 증인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는 탄핵 심판보다 조금 더 엄격한 증거력 아니면 증명력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 심판보다도 더 유의미하게 증언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오늘 나오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뭐 조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들 이런 거는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예. 사실관계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도 하고요. 많은 쟁점들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이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어디까지 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 있어서 계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위헌이었고 위법이었다라는 측면을 이미 증명을 한번 이제 한 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유의미하게 가져다 쓰기는 하겠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형사 절차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 신문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별히 뭐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보면은 이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신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 절차에서도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서 증인 신문을 할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일반 형사 절차에서도 보통은 이제 변호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 피고인 본인이 특별히 그런 내가 경우도 원한다 있죠. 예.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소식은 전해질 테니까 내용을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이 재판정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윤 대통령은 소명에 좀 주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서 범죄를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두 가지 허들을 모두 다 못 넘게 하는 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수처에서 이 기본적인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기소가 된 상황인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수처 자체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화돼서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든지 공소 제기가 다시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처가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파고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허들을 넘게 된다. 공수처에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재판에서 이게 위헌이라든지 위법으로 판단은 내리기는 했지만 그거에서는 더 나아가서 범죄로 볼 만한 뭐 목적이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속영건 하나하나를 이제 좀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또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바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이제 내란죄까지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못하죠.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기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소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 수사가 철저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파면이 돼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내란죄가 아닐까 싶은데 내란죄 유죄를 받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뭐 최소 무기징역으로 최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무기징역도 이제 법원이라든지 판사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형량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내란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런 형량 이전에 국가 그리고 국민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크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을 해서 후대에 좀 잘 남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좀 악용이 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보관이 되고 이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대통령이 뭐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지정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정을 하게 되면은 15년에서부터 30년까지 이제 비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재판에서도 증거로 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지연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비공개 지정 여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으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